자, 우리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보자. 면역에 대해서. 면역인데, 자, 저번에 잠깐 했었어요, 우리가. 자, 질병이라고 한 거 했단 말이야. 자,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건데, 이 질병을 두 가지로 분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감염성 질병이 있고요. 그렇죠. 감염성 질병이 있고, 또 하나는 비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우주 파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자, 이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뭔가 원인체가 존재하는 거죠. 병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존재하고 그 병원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면 그 친구한테 병을 옮길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염의 가능성이 가능하지만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감염성 질병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 조금 더 나올 테니까. 자,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 예를 보게 되면 이 비감염성 질병은 어떤 병원체에 있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우리 생활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고혈압 같은 거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들 암 우리 측에서 암도 비감염성 질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옮겨지지 않지. 만약에 어떤 사람 당뇨병이 있어. 당뇨병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옮겨지나?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감염성 질병인데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병원체가 옮겨가서 그 질병을 옮겨갈 수 있는데 그럼 병원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병원체 종류 한번 보자. 자,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체를 우리는 병원체라고 그러는데 이 병원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가 있겠지.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원생생물이 있을 것이고요. 원생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곰팡이도 있겠지. 곰팡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온 비교적 최근에 나왔어요. 프라이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들이 이제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 그다음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질병 뭐 종류인데 우리 그 질병의 종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이쪽을 내신 준비한다는 걸 암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신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병원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균 한번 보자. 세균. 자, 세균 우리가 전에 들었어. 세균은 무엇이 없다? 핵막이 없다. 저번에 하루 종일 설명했던 거죠.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있다 없다. 세포질의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막구조계는 있다 없다. 막구조 기관이 없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또 오로지 딱 두 가지가 있어. 딱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리오? A이 뭐죠? 어딨어?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거꾸로 하면 어휴 힘들어. 박자가 뭐라 맞아야 하지. 자, 얘는 오로지 두 가지만 갖고 있어요. DNA하고 뭐가 갖고 있어? 리보솜을 가지고 있죠.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DNA 특징을 먹을까? DNA 뭘 갖고 있다? 고리형 DNA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없다?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서 그 DNA 그 자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반면에 여기 리보솜이 있는데 이 리보솜은 층간에서 얼마? 70대짜리 좀 스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균을 통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원핵세포라고 해요. 원핵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균, 원핵세포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더 적는다면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벽이 어떤 성으로 되어 있냐면 이건 자주 나와요. 물론 책은 안 나오지만 이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균이야. 그래서 이런 세균이 감지해서 우리 몸에 여러 질병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 질병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수 없습니다. 폐렴, 쌍두균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이라든가, 그렇죠?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결핵. 이름 뒤에 균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균에 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균에 의해 생기는 질병,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돼. 난 그거 시험 문제 안 낼 거야. 근데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얘는 생긴 모양이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 DNA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겉에 감싸보면 세포 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행세포에 비해서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생명체야 무생물이에요. 얘는 생명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그 나름대로 생명 활동을 우리가 억제한다면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독자적인 생명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세균의 증식을 막아요. 항생제라고요. 그래서 요걸 때려잡는 것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인데, 자, 항생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거의 생명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균의 생명 활동을 억제하는 거죠. 세균의 생명 활동을 억제해서 그 세균을 죽이는 것을 항생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전 국민이, 물론 전 국민은 아니겠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항생제 중에서 1세대 항생제가 있어. 너무너무 유명해. 뭐지? 페니실린. 그래서 이 항생제의 대표 예가 페니실린입니다. 자, 페니실린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냈지? 푸른 곰팡이로부터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페니실린은 어떻게 세균을 죽일 수 있냐면 얘는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해요.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해서 세균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페니실린이에요. 이거 다음에 나온 항생제들은 이런 세포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DNA 복제를 억제한다니까 항상성 유지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DNA 복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효소를 작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 세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항생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그냥 지나가게 아시니까 우리 세균에 대한 질병 한번 보자. 책 봐봐요. 책에 보면 세균에 대한 질병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봐봐요. 91페이지 뭐 결핵, 콜레라, 위궤양, 세균성 폐렴, 파상풍, 세균성 식중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 참고로 하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세균이 위궤양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 위궤양을 유발시키는 세균을 한 번 정도 내가 언급을 했어요. 기억나나? 헬리코박터 파이로즈,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균입니다. 그 위궤양을 유발시키죠. 그 부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90페이지 보면 세균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자. 이거 항생제 봐봐요. 항생제. 자, 항생제도 한번 읽어봅니다. 항생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벌써 졸립니다. 그래요? 예. 여기 왼쪽에 쥐처럼 생긴 게 세균이에요. 보는 거요? 이렇게 쥐처럼 생긴 게 세균이에요. 몇 페이지요? 90페이지. 아, 세균의 생긴 모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귀엽다. 나와 있지. 세균의 생긴이죠? 여기 91페이지 보면요. 91페이지 봐봐요. 맨 위에 보면 세균의 종류 나와 있어요. 구균, 간균, 나선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 그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생긴 모양 그때 달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한번 보자.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그때가 된 그렇죠.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간이야. 얘는 생물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숙주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숙주세포가 존재했을 때는 얘가 어떤 생물로서의 그런 특징이 나타낸다만 숙주세포 없을 때는 얘는 생물이 아니야. 무생물로서의 특징이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안에 핵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핵산이 DNA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RNA일 수도 있고. RNA가 뭐예요? 아,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여기 책에 안 나와요. 우리 생명과 원에. 그래서 따로 제가 그 부분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 얘는 효소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물질 대사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얘가 숙주세포 있을 때는 생물 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하나 보자. 자, 여기 숙주세포가 있어요. 요 숙주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체야. 그러니까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어요. 숙주세포 있다 진짜. 얘는 독립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겉에 껍데기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포크라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이게 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자신의 몸에 설계도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백질 껍질 안에 겉에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고요. 캡사이드라고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핵산이에요. 유전자야. 핵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 껍질 안에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만 갖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저기 이거 책들을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저거 세균할 때 있는 게 생물이 아니라 우리 세포 맞아요. 뭐요? 세균 할때 바로 예, 원의 대표. 세포 어디예요? 저번에 어떤 게 우리가 그겁니다. 저번 주에 배웠는데. 아, 생물하고 헷갈렸어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해됐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살아나 보자. 얘가 숙주세포에 달라붙어요. 숙주세포에 달라붙은 다음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막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여기서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증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증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숙주세포가 존재해야만 어떤 생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숙주세포가 있을 때, 숙주세포가 없을 때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 한번 보자. 얘가 가지고 있던 생물적 특성을 한번 보면 자,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요.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얘가 생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얘는 자신의 몸에 대한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유전자가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세포에 있다면 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어. 증식이 가능해요.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개수가 좋으면 오히려 환경 변화에 오히려 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적응의 수단으로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얘는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단 무엇이 존재해야 돼?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얘가 무생물 때는 어때요? 다 배웠던 거야 우리. 얘가 무생물적 특성, 생물이 아닌 무생물적 특성을 갖는 경우는 무엇이 없는 경우? 숙주세포가 없는 경우. 숙주세포가 없는 경우 얘는 무생물이야. 한번 볼까? 얘는 단지 핵산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그냥 덩어리 결정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전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냥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는 거야. 증식 못한다 숙주세포가 없다는 거야. 증식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체적인 물질 대사와 관련되는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으니까 스스로 뭘 못한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얘는 무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 속지상표 부채가 그럼 물질을 할 수 있어요? 예? 속지상표 부채가 물질을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효소는 없지만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대사 체계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 직접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가 물질 대사 결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든가 에너지를 뺏었어요. 쪽지 빠르고. 그렇죠. 얘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빈대라고 하죠. 예. 물론 빈대가 바이러스 아니다. 그렇지. 빈대 이렇게 써라. 맞냐? 자, 이거 어떤지 알겠죠? 이렇게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물적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물로서의 어떤 가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세빈이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만 생물로서 활동을 해요. 생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 뭐라고 그러? 자, 기억해. 이런 것을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 숙주세포 아니에요? 좋아요. 오늘 집에 가서 볼 영화는 기생충 영화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기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자꾸 왜 그 기생충 영화 그 제목들이 무슨 나한테? 저도 어제 기생충 그저께서 알고 있고. 오, 희한해. 아무 이거 그래서 제가 막한 거. 희한해.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활물기생이라고. 비슷해. 기생은 맞췄네. 아이씨, 문제 맞췄다고 진짜. 네, 활물기생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빈대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 생물과 무생물의 어떤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바이러스가 혹시 최초의 생명체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일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생명체로서의 가치 인정받으려면 그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보는 시각보다도 최초의 생명체 아닌데 원래 생명체였는데 이것이 퇴화되어서 바이러스 형태를 띈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좀 구분해보고 싶어요. 자, 바이러스를 구분해보자. 자, 바이러스를 구분할 텐데, 자,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그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하나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얘는 책이 없어요. 예? 책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 예.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구분해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DNA 바이러스 T2 파지? 예, T2 파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대장면의 빈대성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흔해요. 우리가 감기 걸리죠. 그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데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야. 콜레라는 그럼 어떤 거예요? 콜레라는 그 세균이죠. 감기 콜레라 걸리는 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콜레라 바이러스라고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보자. 자, 아데노 바이러스는 HIV. 이거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래서 이거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아까 윤나라 급하게 물 마시러 갔었죠. 근데 수업 시간 늦게 하면서 물 허겁지겁 먹었어. 막 너무 급하게 먹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물 너무 급하게 먹으면 윤나라 물 너무 급하게 먹었어. 지금 그 지민이도 물 너무 급하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사례들이에요. 물 너무 급하게 먹으면 물이 코로 나와.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지금 그냥 빌드업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맞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실망입니다. 코로나 오는 거. 예, 코로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감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에 인플루엔자라고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있고 이건 이제 조류의 인플루엔자는 이제 새한테 걸린 거고요. AI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바로 RNA 바이러스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DNA를 갖고 있냐, RNA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종류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 아직 DNA, RNA 안 배웠습니다만 DNA냐
DNA나 RNA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바로 RNA나 DNA인데 얘네들이 사진법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 이진법 쓰죠? 네. 0과 1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진법 쓰는데 우리 몸속에 어떤 정보를 저장한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걔는 저렇게 생겼어요. 걔는 노란 색깔이네요. 어머, 쟤는 빨간 색깔이잖아. 라고 할 때 그 형태에 대한 정보를 DNA나 RNA 속의 정보를 저장이 되는데 그때 쓰는 법은 사진법을 써요. 이유가 있어요. 코드가 4개야. A, G, C, T. 여기 네 가지를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은 DNA는 그 정보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관해요.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건 그냥 참고해요. 쓰지 마시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기에 염기 배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 G, C, T, T, G, A, 뭐 C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어떤 정보가 되는 거야. 이게 모여서 쟤는 빨간 색깔이에요. 뭐 쟤는 노란 색깔이네. 이런 정보가 되는 건데 DNA는 이런 DNA 탑들이 부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각 코드와 코드가 서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왜 AG 여기 T가 되는 거예요. 여기 GG 여기 C가 되는 거예요. CG 여기 G가 되는 거예요. C면 A가 되는 거고 T A가 오는 거고요. G면 C가. 그래서 반드시 A는 T와 G와 C가 서로 맞대응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고 해서 상부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이것들의 염기 배열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뭐 환경적인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염기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다 치자. 그러면 이 염기 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손상되면 데미지 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반대쪽의 염기를 보고서 우리 몸에서 이걸 다시 복구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얘는 C가 뭐가 C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DNA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전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이야. 근데 DNA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꼬여 있어. 이렇게 꼬여 있어. 내가 팔이 좀 더 길면 한 10번 정도 꼬일 텐데 그래도 이제 한번 10번 한번 꽈봐 지금이. 내가 한번 꽈줄게 한번. 민서 팔 길어요. 약 1.5번. 자, 됐고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존재해요. 이런 거 많이 봤지? 네. 네. 그렇지. 이게 바로 DNA. 근데 RNA는 요거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 그럼 DNA와 RNA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에요. 그렇지. 그럼 RNA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만큼 여기에 있는 코드 자체가 더 쉽게 변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DNA용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봤을 때 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코로나가. 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계속 변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독감 유발시킨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RNA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를 해줘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이거 이제 염기 배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코드를 갖고 정보를 저장할 때 아주 먼 얘기나 여기를 못 알아듣는 영어로 한다면 롱 타임 오고 얘 못 알아듣는군요. 아주 옛날에 얘기하면 우리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DNA를 갖고 있었을까? RNA를 갖고 있었을까? RNA. 왜? 그때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막 태동하는 시기에는 끊임없이 돌연변이 일어나서 진화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DNA는 너무 안정적이라서 진화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RNA가 불안정한 것만큼 굉장히 빨리 변하면서 어떤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에서 보고 있어요. 물론 빌리브 그거 다시 많이들이 몰라.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가 유전 정보를 DNA를 갖고 있지 않고 RNA로 갖고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영어로 RNA 워리드라고 해요. 참 영어 어렵지 않죠? 예. 그때 시대를 RNA 워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RNA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대체로 굉장히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를 구분할 겁니다. 바이러스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의 숙주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 바이러스는 숙주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숙주 특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달라붙는데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달라붙지 아니야. 이 바이러스가 여기 붙으려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반드시 수용체가 존재해야 돼요. 이 수용체가 일치해야만 이 숙주 세포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숙주 세포가 다르면 못 달라붙어. 그래서
예를 든다면 T2파지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의 빈대부터 사는 거야. 그럼 그 대장균의 빈대부터 사는데 대장균 세포에 있는 특이한 어떤 수용체를 보고서 거기에 결합해요. 그래서 이 T2파지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영향 준다 안 준다. 왜?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소나 돼지한테 영향을 왜 줘요? 줘요? 지금 너 안 줘? 오, 웬일이야? 열받았군요. 그럼 만약 그 호르몬을 수용하는 곳에 바이러스가 막 들어있어가지고 오, 그거 좀 되겠네. 그거 좀 되겠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수용체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타겟팅이 되는 수용체가 있어야지 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 돼지한테 달라붙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숙주세포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숙주세포, 어떤 숙주세포의 빈대부터 사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종류를 크게 세 종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하나는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종류 세 종류. 그래서 동물성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뭐 코로나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동물성 바이러스겠지. 얘가 식물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다음에 식물성 바이러스 대표적인 예로 이제 TMV가 있어요. TMV. 이거 뭐야?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 그죠? TMV가 있고요. 세균성 바이러스는 이제 P2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숙주세포에만 달라붙는데 그 숙주세포에 특정하게 달라붙는 이유는 바로 수용체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민도가 질문했는데, 자, 어떤 특정한 수용체만 달라붙을 수 있어. 근데 그 바이러스가 변이 일으켰어. 그래서 원래는 A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변이가 일어나서 B라는 수용체에 달라붙게 붙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 그럼 이걸 정말 우리가 느끼는 돌을 느끼는 거야. 돌연변이 느끼는 거야. 대표적으로 AI가 있어요. AI는 여러분한테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비언스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조류독감이에요. 이 조류독감인데 이 조류독감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예요? 새한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야. 근데 얘가 원래는 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 표면에 붙어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보고서 걔 결합하는데 그 얘가 변이 일으켜서 사람 세포에 있는 수용체도 달라붙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어. 그럼 뭐야?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돌연변이야.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원래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동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돌연변이 일으켜서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돌연변이 일어나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유전적으로 뭐야? 고려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해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새와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 있어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를 누르면 돼지야. 그래서 이 돼지는 사람의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도 감염될 수 있고요. 새의 독감에도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여기 새의 조류독감이 걸리고 사람의 독감이 같이 걸렸어. 거기서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박쥐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박쥐의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슬픕니다. 그 박쥐의 변성을 듣는. 그러니까 저 박쥐 저거 과일 박쥐 저거 진짜 죽여버릴까 봐 이러지. 근데 박쥐의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물 흘릴 필요 없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박쥐 한번 보자. 박쥐는 포유류야. 그렇죠? 새끼를 낳는 포유류인데 이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가 박쥐야. 근데 박쥐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늘 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얘가 원래 새처럼 뼈가 이렇게 뭐 가는 거 새처럼 이렇게 취조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착륙할 때 굉장히 많은 몸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행동 반경이 대단히 넓다 보니까 5만 가지 병원체에 노출돼요. 그래서 이 박쥐는 모든 병원체에 온상이에요. 모든 병원체에 다 막 노출돼요. 그러면 이 박쥐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병원체와 치열하게 싸우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이 박쥐는 죽었어요. 너무 면역에 너무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죽게 돼요.
세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쪽. 그래서 이 박쥐는 아주 치열한 병은 알고 있지 않지만 약간 열감돼 있다는 것처럼 약간 체온이 높아요. 약간 항상 평생을 그냥 약간 머리가 띵하고 열도 좀 나서 약간 춥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같이 공존하는 쪽으로. 내가 너 세균 죽이지 않게. 너도 나를 해치지 마. 그냥 같이 그냥 어느 정도 선시키면서 그냥 같이 공존하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5만 가지 세균이 다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박쥐가 지나는데 우리 인간한테 그동안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생활 영역과 바이러스의 생활 영역이 어떻게 됐어? 구분돼 있었어. 그쵸? 바이러스 그 박쥐는 저 동굴 같은 데 산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산속에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살진 않아요. 그쵸? 사람의 서식 공간과 박쥐의 서식 공간이 구분돼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수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춥죠 지금? 아닌가요? 추워 보이는데? 좀 춥고 배고프고 졸리 보여줘.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 영역이 넓어지면서 바이러스, 그 박쥐의 생활 영역과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박쥐의 생활 영역과 사람의 생활 영역이 겹친다고 해서 바로 박쥐가 가지고 있는 병균이 사람한테 옮겨오냐? 아니에요. 너무 박쥐와 사람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 다리 또 올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돼. 그 중간 매개체가 뭐냐면 가축이에요. 가축. 근데 우리는 옛날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을 그냥 한두 마리만 기렸단 말이야. 내 친구야. 수만 마리, 수천 마리 막 같이 집단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만약 가축이 박쥐로부터 어떤 병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른 쪽 박쥐로 옮겨가서 끊임없이 옮겨가면서 또 제2, 제3의 드로메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재수없게 사람한테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코로나처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동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막, 예, 막 특정인들이 막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나?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문이 그래서 대부분 새로운 질병이 등장할 때 보면 첫 번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박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옛날 신종플루 막 얘기 나왔을 때 낙타라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바이러스로부터 낙타를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낙타라고 하는 것이 가축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요. 거기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죠. 박쥐로부터 다이렉트 우리한테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축을 대량 사육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과 우리 인간의 생활 공간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 사이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전염될 수 있고요. 그렇죠? 빠르게 전염되면서 제2, 제3 질병이 발생하고 그 사람한테 감염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사람한테 다이렉트 영향을 끼치겠죠. 박쥐랑 낙타랑 사식제가 겹쳐요. 지금은 인간의 생활 영역과 박쥐의 생활 영역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박쥐를 우리가 차단할 수 없어요. 박쥐의 생활 영역을 우리가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박쥐랑 낙타랑 겹쳐요. 예. 우리가 사는 곳에 거의 박쥐가 다 같이 살죠. 우리는 잘 안 보이지. 우리가 산수까지 다 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가축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또 이유입니다. 두 번째인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빠르게 전파되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인간 사회가 구축하고 있어요. 왜? 도시화. 그렇죠? 감염자 한 명 발생했죠. 제2, 제3은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교통수단의 발달.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병에 취약한 구조가 현대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예로 옛날 신종 질병 중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에서 피를 통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90% 이상. 치료약도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발생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그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이지만 과학자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대도시로 넘어오진 않았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어요. 아프리카는 인구 밀도가 매우 작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 사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걸 봉쇄라 그러나? 예, 그 발병자 발생했을 때 아예 그 지역을 봉쇄해버렸죠. 다. 예, 그죠? 격리 차단하고 그래서 숲지를 다 없애요.
숙주를 없앤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 죽을 때까지 그거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별로 큰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막 일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의사가. 미국 의사가. 그때 그 동료 의사들이 미국 본국에 알렸죠. 동료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환자를 여기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국으로 송환하고 싶다. 되겠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들어와서 만약 감염 한 명, 두 명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게 전 지역으로 터지면 치료한 문제. 왜? 아주 인구 밀도도 높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차단했죠.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코로나는 뭐 삽시간에 다 퍼지죠. 그렇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는 거 이거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회 시간 같아요. 요양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용체 특이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고 감염 정도로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그 사람한테 우리가 뒤에 배울 텐데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어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질병인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져서 다른 질병 때문에 죽어요. 감기 걸려서 죽어요. 근데 이 에이즈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HIV란 말이야. 이 HIV는 어디서 왔을까?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원숭이로부터. 그래서 원숭이한테 원래 있던 바이러스인데 원숭이한테서 나타난 증상은 그냥 약한 감기 정도예요. 이게 돌연변이가 되어서 사람한테 보내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물론 지금은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냥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냥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완벽한 치료는 힘들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자. 세 번째 문 하나 주시죠. 미원. 맞아. 내가 아까 이름 헷갈렸구나. 네? 아까부터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렸어요. 정신없다 보니까 내가 제일 미원 생각했어요. 미원을. 그러니까 리온. 계속 켜놓고 리온이라고. 현우 없다고 하셔서 리온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미원이 서는데 말이야. 자, 정신없어 정신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자. 자, 세 번째가 뭐가 있어? 원생생물 있어요. 원생생물. 원생생물인데 이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야. 진핵세포. 진핵세포인데 진핵세포니까 누구와 비슷해? 사람과 비슷하죠. 그렇죠? 요거 우리 사람의 세포와 아주 유사해. 그래서 이 원생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죠. 또 우리 몸에서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원래 우리 몸에 들어가는 세포와 매우 유사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균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세균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진핵세포와는 아예 구조로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약점만 공략하면 얘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진핵세포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주로 이제 단세포로 이제 존재하고요. 요게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말라리아 음식. 말라리아 음식입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그런 원생생물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탕으로 가기 전에 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구현을 해보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에 살려서 봅시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뭐라고 볼까? 항바이러스제라고. 항바이러스제인데 항바이러스제는 항생제와 가치가 달라요. 얘는 타깃이 달라. 얘는 세균을 때려잡는 거고요. 얘는 뭐야?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게 바로 항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때려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들어가니까 의미 없어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이 항바이러스의 개발은 굉장히 어렵다 싶다. 굉장히 개발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비세포적 구조죠.
세포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명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죠.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오염전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항바이러스를 개발해도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효과가 없어집니다. 변이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숙주세포 밖에서 기생해, 숙주세포 안에서 기생해.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한단 말이야. 활물 기생한단 말이야. 살아있는 생명체, 즉 세포 내에서 기생해요. 그래서 세포의 손상 없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연구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 이건 여러분이랑 물어볼게요. 이 항바이러스 연구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연구하는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근데 그 연구가 대단히 어려워. 왜 A라는 바이러스 구하기 너무 힘들어. 왜 구하기 어려워? 아니요. 세포 안에 너무 아우 비싸게 하는데. 너무 작아. 그것도 있고 또. 숙주세포를 같이 줘야 돼요. 맞아요. 준슈. 오늘 좀 싫은데. 얘는 단독 대응이 불가능해요. 숨쉬는 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균을 연구한다 그러면 세균 한 마리 있으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그럼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억 마리 가지고도 연구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 갖고 있어. 이게 얘가 배양하려면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에 단독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가 대단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항바이러스를 만들어봤자 어떻게 돼요? 금방 돌베어 만들어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항바이러스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그 항바이러스의 이름 혹시 알겠나? 그래 타미플루. 타이밍을 또 까먹었어요. 아니요, 그게 항바이러스예요. 그게 처음에는 효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면 타임플루 먹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이제 거의 이제 안 나타나죠. 이렇습니다. 바이러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옛날에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면 아마 핵전쟁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아니야.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면 아마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 인류가 멸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속 들어가고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AI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차라리 수용체들이랑 잘라버리면 안 돼요. 예, 뭐요? 수용체들이랑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궁도 언제 났잖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먼저 얘기할까? 자, 그 에이즈는 HIV 때문에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으면 이 면역세포 표면에 CD4 수용체라고 있어요. 그 HIV가 여기 CD4 수용체 결합해서 증식을 해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부부가 에이즈에 걸렸어. 근데 그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에이즈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슬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에이즈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배아 상태에서 CD4 수용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CD4 수용체를 만든 유전자 부분을 삭제시켜요. 그 다음에 아이를 태어나게 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CD4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HIV가 있어도 바이러스가 있어도 더 이상 증식한다고 못하다 그래서 에이즈 내성을 갖는 아이를 태어나게 했죠. 근데 문제는 이 CD4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원래 HIV가 결합하는 만든 수용체일까? 아니에요.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시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 그 어린 아이는 에이즈에 대한 내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이즈에 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없어요. 심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에도 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예기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체를 없애면 바이러스가 나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수용체가 원래 바이러스가 붙들고 만든 수용체가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수용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좀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원생 맺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한번 봅니다. 곰팡이.
곰팡이. 자, 곰팡이는 원액세포야, 진액세포야? 얘는 진액세포입니다. 진액세포고요.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갖고 있고, 이 세포벽이 키틴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세포고요. 곰팡이니까 다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곰팡이인 질병 뭐가 있는데요? 무좀과 무좀 계수 곰팡이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무좀이 있다라고 하면 발가락 사이에 뭐가 자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데 이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한다.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왜? 얘는 원액세포. 얘는 뭐야? 진액세포야. 그래서 무좀치료제, 집에 무좀치료제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잘 봐봐요. 이 무좀치료제를 잘 보게 되면 요 곰팡이가 단말을 뭐라고 하냐면 진균이라고 해요. 진균. 그래서 이 무좀에 대한 약을 뭐라고 하냐면 항진균제라고 해요. 항진균제. 따라봅니다. 곰팡이 없애는 거. 여기 그 무좀 있는 사람 없죠? 예. 남학생들은 무좀 있어요? 없어요. 네, 깜짝이야.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무좀 이제 많이 생깁니다. 네. 이 공기가 안 통하는 그런 워커를 분화를 신으니까 무좀 생기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워낙 신발이 좋아서 요즘은 뭐 라텍스로 뭐라서 뭐 그런 걸로 만들거나 비싼 걸로 옛날에 그렇지 않고 그냥 통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발시되고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그러니까 발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멀쩡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무좀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좀 잘 안 없어져요. 근데 내가 군대 볼 때 어떤 친구가 무좀 되게 심해.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군대에서 운영하는 병원 있어요. 그 의문대를 가는데 의문대 가서 이렇게 무좀약을 사왔죠. 근데 그 친구 잘 보니까 약을 보니까 항생제를 받아온 거야. 야, 항생제 걸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안 먹었으니까. 야, 무조건 말이야. 진균인데 항진제 받았는데 왜 항생제를 왜 처방받은 거야? 몰라, 내가 주일에 받아왔지. 그래? 자, 네, 넘어갔죠. 내가 거기서 뭐 말할 수도 없고. 이게 곰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이벤트. 프라이온입니다. 이 프라이온은 몇 년 전에 과학계 아주 커다란 아주 큰 혼란을 유발시킨 그런 물질입니다. 아주 정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프라이온을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프라이온은 생명체가 아니야. 색도 아니고 얘는 원액에서 보니까 진에서 보니까 얘는 세포가 아니야. 얘는 단백질이야. 병원성 단백질. 병원성이 뭐 단백질 이제 그 자체인 거. 예, 단백질 자체입니다. 병원성 뭐냐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어떤 신경계에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프라이온인데 그 프라이온이 병원성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감염이 돼요. 자, 그러면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체를 10개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10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10명한테 나눠주면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지. 내 몸에 10개 있으면 그것이 20개, 100개가 돼서 또 딴 사람한테 10개 주면 얘가 몸속에서 10개, 100개, 1000개를 늘어나고 또 넘겨가서 10개, 100개, 1000개 쭉 늘어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되려면 반드시 뭐야? 다 증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 그렇고 모든 병원체가 증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뭐야? 단백질이야. 이론적으로 증식할 수 있어 없어? 증식 못해. 근데 증식을 해요. 그래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인가? 한 15년, 20년 전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었어요. 생물책을 새로 써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책, 생물책 다 불태버려야 돼. 필요 없어. 새로 써야 돼. 라고 하는 위감이 좀 많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병원성 프라이온, 이 병원성 단백질 관련된 얘가 어떻게 증식하지? 반드시 생명체가 증식하려면 반드시 자기 몸속에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 뭐가 존재된다? 핵산이 즉 DNA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서 자기가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증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얘는 DNA가 없이 단백질 그 자체인데 증식을 해요. 뭐야? 우리가 제가 썼던 책을 다 바꾸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많은 연구를 거쳤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꼬시는 거야. 어떻게 꼬시는 거야? 여기에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있었어요. 자,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병원성 프라이온이 들어왔다 치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 병원성 프라이온이 들어왔어.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정상적인 프라이온 있지. 얘를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바꾸는 거야.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지원을 일어나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정상이나 자 정상인데 내가 병원성을 쓰는 내가 들어와서 꼬시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바꿀까 진짜 좋은데 너랑 바꿀래? 진짜? 바꾸는 거죠. 그럼 너 왜 하자? 야, 나 봐봐. 그렇지. 너도 한번 바꿔봐.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일어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성 이 단백질이 정상 단백질을 병원성 단백질로 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병원성 단백질.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바로 뭐가 있는데요? 그럼 이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이루고 있는 그 예,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입체 구조가. 그러니까 접힌다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안 배울 때 알파 구조, 베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구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 그렇지? 예, 광우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광우병이 있어요. 광인병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 이미 걸렸어. 몰라요. 네, 인간 광우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루병도 있고요. 그 사람 먹어서 걸린 거. 네, 그 다음에 스크래피병.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 옛날 한번 봅시다. 자, 영국이야. 자, 영국을 떠나봅시다. 자, 영국을 봤어요. 자, 영국에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양을 사육하는 양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 농장,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지,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하루에 한두 마리씩 죽을 거 아니야, 그쵸? 이유도 없이, 그쵸? 낮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쵸? 하여튼 양을 조금만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농장 주인은 그 죽은 양을 버릴 수 없잖아. 아깝잖아. 어떻게 할까? 먹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엄마? 오늘 양고기야. 그럼 내일 아침은 양고기, 내 점심은 양고기 해야겠죠. 매일 먹으니까 어때? 질리잖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 양고기를 어떻게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양한테 먹이를 줬어요. 근데 양은 초식동물이잖아. 양고기를 먹어 안 먹잖아. 그러니까 양이 먹는 사료에다가 양을 다 갈아가지고 사료에다 섞었어요. 그리고 줬어. 그래서 양이 먹었어.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양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이 벽에다가 등을 문대고서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스크래핑 먹듯이야. 문지르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등을 문대다가 죽어요. 그 스크래핑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주가 어우 이거 양한테 양을 주니까 양이 죽네. 어우 주면 안 되겠다. 소한테 줘야지. 그래서 12가지 갈아서 소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소가 미친 듯이 날뛰면서 침을 흘리면서 서있지 못하고 결국 죽어요. 무슨 병이래? 광우병이래요. 아, 소한테 이 소를 주니까 소가 죽네. 어떡하지? 이 소를 죽은 소를? 그래, 이걸 팔자. 그래서 광우병 걸린 소를 사람이 먹었어요. 뭐가 된 거야? 인간 광우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광우병이나 뭐 스테이병이나 이런 그 병에 걸렸을 때 특징이 뭐냐면 뇌가 있죠. 뇌에 구멍이 송송 나요. 뇌 송송 구멍 다. 그렇죠? 그래서 뇌 구멍이 뚫리면서 뇌가 녹아내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이나 쿠루병이나 스테이병을 봤을 때 똑같이 뇌에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고 봤더니 이 모든 병 걸린 사람의 뇌 조직에서 이렇게 병원성 단백질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병원성 단백질이 원인체인데 그럼 단백질이 증식한다는 얘기야? 생물체 갈아 엎어야 되겠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연구한 결과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병원으로 실어서 진동을 유발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다음가 물어보죠. 선생님, 쿠루병이 뭐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남태평양으로 또 떠나봅시다. 자, 남태평양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어요. 단어 무슨 섬? 쿠루섬이 있었어요. 거기 어떤 한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슨 족? 쿠루족이 있었어요. 쿠루족이 있었는데 그 쿠루족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자기네 조상이나 가족이 죽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죽은 사람의 뇌를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식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 부족 사이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몸의 마비돼서 죽는 병이 있었어요. 그 크루족 사이에는 그 병을 무슨 병이라 불러? 크루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크루병에 걸린 사람들의 뇌 조직을 봤더니 역시 똑같이 뇌송성 구멍 크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식인 풍습을 금지시켰죠.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크루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크루병이라든가 이런 병원성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났을 때, 그러니까 동족을 먹거나, 그렇죠?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하거나 자연 섭리에 위배됐을 때 아마도 발병하는 것 같다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원인과 치료법은 없어요. 단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어기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광우병은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 처음에 광우병이 먼저 생겨서 영국에서 생겼어요. 스크래피병이라는 광우병이 생겼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햄버거가 있겠죠. 그렇죠? 햄버거. 그 햄버거의 그 안에 그 고기 부분 있잖아.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 햄버거 고기 부분을 뽀로로의 여자친구 팬티 쓰지만 그 당시에는 소고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그 햄버거 재료로 썼고 그걸 먹은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겠죠. 그 당시 정확히 원도 몰랐잖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이 불명령이 막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농림부 장관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캠페인했어요. 우리 농가를 살립시다. 소고기 안전합니다. 소고기 먹어도 된다고 캠페인을 막 벌이면서 그 소고기를 먹는 캠페인을 한 거죠. 괜찮습니다. 나 보십시오. 뭐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그래서 그 농림부 장관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딸을 같이 데리고서 전국 돌면서 소고기를 시식하는 퍼포먼스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고기 안전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딸과 이걸 같이 먹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위험하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딸과 이걸 못 쓰겠습니까? 보십시오. 먹습니다. 딸은 막 먹었어요. 딸 먹어 소고기 맛있지? 역시 맛있어 하면 먹겠죠. 근데 그 농민분야가 딸이 광우병으로 죽어요. 난리가 났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치료제는 없어요. 이게 바로 병원성 프라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 이제 인간 광우병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사람한테도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병 중에 크로이페치 약국병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이페치 약국병은 뇌 구멍이 뚫리면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병인데 그 노인성 질환이에요. 나이 같은 사람이 걸린 병이거든. 근데 그 증상은 매우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 광우병은 젊은 사람도 걸리게 돼요. 그 병원성 프라이온에 감염된 그 오염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걸리게 돼요. 근데 주로 어디 많이 나오냐면 소의 척수 쪽에서 많이 이게 발견됩니다. 근데 그 소 중에서도 좀 나이 든 소, 어린 소 말고 나이 든 소에서 주로 음식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어린 소를 수입하는 거죠. 30개월 미만의 어린 소만 수입합니다. 30개월 이상 되면 이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어린 소만 우리가 수입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미국은 이 소를 기르는 것이 기업이에요. 수십만 마리 길러.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인지 몰라.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소만 간다고 하지만 내가 30개월 이상 미만인지 몰라요. 미국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진리가 요즘 되게 어떤 사람 도주해가지고 경찰차 더 많이 달라붙은 거. 너무 멋있는데. 진짜 지민이가 조리가 영국사람이 출근을 잡으러 온 거야. 자, 책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근데 초식 동물한테 고기를 먹였더니 그렇게 되면 반대로 육식 동물한테 소를 먹여도 그렇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실험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왜 그런지. 근데 아까 뉴욕의 얘기했죠. 뭐 접힌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 병원성 단백질은 병원성 단백질, 정상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지. 근데 이 도료면에 일어난 병원성 단백질은 굉장히 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끓여 먹고 튀겨 먹고 막 삶아 먹어도 그 단백질이 파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성 프라이에 감된 어떤 그 소 육류를 우리가 뭐 튀겨 먹고 지려 먹고 삶아 먹어도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뼈를 삶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뼈 삶아서 물 우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사골 중국지. 근데 주로 이게 뼈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되게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서는 사골 꼭 한번. 자 여기 페이지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자, 92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바이러스의 종류가 나오네요. 그렇죠? 바이러스 종류 나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생긴 모양은 전부 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그때부터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종류 위에 그림 보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사와 버전을 안 배웠습니다만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 물질을 스티세포대로 집어넣어서 증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여기 그런 벤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게 몇 분에 끝나는 거니? 45분 45분 끝내? 릴렉스 타임. 네? 죄송합니다. 롤렉스 타임이래요. 롤렉스? 네? 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93쪽 봐봐요. 93쪽. 자, 세균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 비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세균은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있죠. 감기는 뭐 아데노바이러스, 이데노바이러스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 한번 봐봐요.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 뭐 말라리아, 뭐 모기, 트리파노소마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곤충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곤충에 의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옥상에 나오고요. 무좀이네요. 무좀.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해 보면 바이러스가 더 다루다는 두 종의 비세포성 반응은 프라이온과 바일로이드 있죠. 그래서 요 바일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단백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일로이드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는 거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자. 자, 95페이지 보면 또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상한 음식을 끓여 먹어도 될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끓여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가 있어요. 독소를 이제 마이크로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는 열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 때문에 세균은 죽지만 그 안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6페이지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자. 96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봅시다. 오늘 이제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민이가 좀 이제 웨이크업 했나요? 안 돼요? 지금 답하는 건 진짜 깨서 답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꼬 됩니까? 깨서 답하는 겁니까? 예. 주수? 네. 예, 이건 잠꼬 됩니다. 자, 우리 면역 한번 보자. 면역. 자, 면역. 자, 우리가 면역 그러면 우리가 좁은 의미의 면역이 있고 넓은 의미의 면역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면역으로서는
어떤 한 병이 한번 걸린 다음에 두 번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면역이라고 불러요. 나 저 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넓은 의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야. 외부에 있는 병원체, 독소 또는 비자기 물질, 비자기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성을 갖는 현상을 바로 면역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에는 뭐야? 면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병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나깨는 항상 이런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역 파트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 한번 설명해봅시다. 첫 번째, 항원이란 말이죠. 항원은 좋은 거 나쁜 거? 공조. 나쁜 거. 얘는 면역 반응의 원인 물질. 면역 반응의 원인 물질을 바로 항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원체, 독소, 비자기 물질 이것이 바로 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역시 항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항원인데 요 항원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 항원의 치자. 요 항원이면 여기 항원 표면을 보면 요 항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걸 보고서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좋은 놈이야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바이러스가 지금 옆에 오고 있어. 스파이크 단무지 말이죠. 그 스파이크 단무지 쪽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옆에 달라붙는 어떤 독특한 구조물인데 요걸 보고서 요게 어떤 항원인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항원 결정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지할 때는 이 항원 자체를 통째로 인식하잖아요. 요것만 보고 얘가 어떤 항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딱 지대됐다고, 저 처음 보는 놈인데? 만약에 딱 지대됐다, 저 저번에 들어왔던 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원 결정기는 그 항원을 어떤 항원인지 알려주는 것을 바로 항원 결정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항체는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얘는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입니다.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이고 이 항체가 항원한테 달라붙어서 항원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요 항체 한 종류 가지고 5만 가지 항원에 다 대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항체는 오로지 한 놈만. 요즘 어려운 말로 항원 특이성이 있다. 항원 특이성. 그러면 이 항체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죠? 항체의 수가 적고 항체의 종류가 많지 않은 사람은 병약할 사람. 그 다음에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항체가 단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안 봤겠죠? 이렇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됩니다. 항체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어요. Y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사슬이 모두 4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사슬을 우리말로는 없는데 이걸 헤비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사슬 2가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사슬, 라이트 사슬이라고 해요. L 사슬이라고 하는데 사슬 2개, 그러니까 모두 4개의 사슬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사슬이 되어 있고 내가 항원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항원을 공부할 수 있냐면 여기에 항원을 발라붙여가지고 여기에 항원을 발라붙여서 얘를 공격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항원 특이성이 있다고 했지. 항원 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항체 한 가지 갖고 5만 가지 항원을 다 배할 수 없고요. 항원에 따라서 항체는 각각 하나씩 다 존재해요. 한 종류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수없이 많은 항체가 존재하겠죠. 많은 종류가. 그러면 항체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게 구조가 다 똑같으면 얘가 어떻게 항원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쪽 부분만 달라요. 이쪽 항원과 결합하는 이쪽 부위만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부위 좀 어려운 말로 이 부분을 가변 부위라고 해요. 가변 부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체 종류가 달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변물이라고 해요. 결국은 그 항체가 항원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변 부위의 구조와 모양에 따라서 특이성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체 있다면 요 항체에서 요 부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항체가. 근데 이쪽 부분이 빨간색이 붙어 있냐 아니면 검은색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 항체의 특이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항원에 대한 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항체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항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좀 어려운 말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해요. 감마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헤모글로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참고로 얘를 부를 때는 IG 이렇게 불러요. IG가 뭐냐면 I가 면역이 뜻이거든요. 이뮨이라니까 이뮨이 면역이거든. 그래서 이뮨 글로불린이라서 면역 단백질 이렇게 그냥 IG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IG 이렇게 하면 이게 항체 뜻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참고로 항체의 종류 시간 관계상 쉽게는 못 들어가고요. 이것만 하고서 오늘 저기 자습 몇 시까지 하지? 지원이는? 11시까지. 11시까지부터? 세빈? 11시 자식있게 자랑 그렇게 말 11시! 뭐, 몇 시까지? 오, 12시! 오, 12시요. 오, 막 힘이 없었다. 12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이슈? 12시. 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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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1시 답한 사람 뭡니까? 몇 시? 1시. 예, 1시. 다시 한번 몇 시? 목이 안 좋아서. 뭐, 좋은 점은 없잖아요, 지금. 진짜. 옷이 아닙니까? 때기네? 오늘 가서 수행부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이거 항체 종류입니다. 항체 종류인데, 요거는 책에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하면 돼요. 항체 종류가 모두 5종류가 있거든? 근데 5종류 다 필요 없고, 우린 딱 몇 가지? 2가지만 있습니다. 2가지만. IgG 하고요. IgM 이렇게 2가지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IgG, IgA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종류 되게 많은데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이 IgG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체가 바로 IgG야. 가장 일반적인 항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항체야. 근데 얘는 사이즈가 매우 조그매. 사이즈가. 그래서 좀 어려운 걸 단량체라고 해요. 단량체라고 그러고 얘는 우리 몸에서 오량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량체가 뭐냐면 값이 하나로 단백질 조각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얘는 단백질 조각 몇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5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단량체고 오량체인데 그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데 얘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태반이 뭐예요? 아기를 담당하는 주머니. 그러니까 만약에 산모가 아이를 뱃속에 있으면 그 아이를 감싸주는 그 주머니를 바로 태반이라는 거예요. 얘는 태반 통과할 수 있지만 얘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차이. 자, 이게 가장 커요. 얘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지금 얘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엄마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럼 그 병에 걸렸으니까 항체를 갖고 있겠지. 그 항체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는 엄마가 가진 항체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딱 세상에 나왔을 때는 엄마 가지고 있는 항체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거든요. 엄마 가지고 있는 항체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되니까 그 항체가 서서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 항체가 거의 없어지고 소진되는 시간 100일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잔병치를 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뭐 조카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잘 봐봐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애가 잘 감기 안 걸려. 그러다가 100일 정도 지나면 어때요? 감기 걸려서 막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약도 먹고 막 간단하게 먹는다는 거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다 소진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야? 자기가 직접 병에 걸리면서 항체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과 무조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IgM이라고 하는 것도 오장지로서 사이즈에서 태어나서 못하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형과 관련되어 있는 항체야. 나중에 볼 텐데 우리 몸의 혈액형과 관련된 항체.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피를 주고받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것이 우리 혈액 속에 관여하는 항체가 있거든. 그 항체가 IgM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태반을 통과한다면 혈액형과 관련된 항체가 태반을 통과한다면 엄마와 계속되는 자식이 혈액형이 다르면 죽잖아. 그렇죠? 큰일 난다고. 그래서 혈액형과 관련되어 있는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와 뱃속에 있는 태아가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가 배웠어요. 이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산모와 뱃속에 있는 태아는 혈액이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피 섞이면 큰일 나요. 안 섞여요. 안 섞이고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더 그렇지만 이런 건 매우 작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이즈 커서 주고받을 수 없어요. 넌 집에 와서 엄마가 나랑 태양한테 안 섞였어. 또 이러다가 한 대 믿어 맞지 마시고요. 근데 왜 항체를 계속 그 이점으로 왜안 먹을지 걸린 다음에 계속 그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걸로 싸운 게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 막지 못하면 고름에 특화된 고름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넣는 게 2단계가 있어요. 선천성 T적 면역이 있고 비T적 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너 몸에서 어떤 병원치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않지만 너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피부 있죠? 우리 몸속에서도 나쁜 병원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뿐이지. 그러면 이제 특공대가 지금 그 특공대가 항체야. 어떻게 보면 항체는 우리 몸에서 나쁜 병원체를 구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항체죠. 이거 전에 뭐 피부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상처가 없는 피부에 잘 발생하지 않아요. 상처가 났을 때 거기 염증이 발생하죠. 왜? 이 피부가 굉장히 병원체를 막아주고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사람 몸이 익어서 죽는 거야? 아니면 2차 감염되는 거야. 피부가 손상되면 세균의 감염 극도로 취약해져요. 그래서 저도 사망입니다. 45분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가 처음에 그가 엄마한테 자고 난 다음에 이동이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엄마한테서 받은 거를 마음에 들어요? 그왜 그러냐면, 그걸 만들려면 그 학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보는 안 받고 결과만 받습니다. 정보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취득하려면 진짜 병에 걸려야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